DMZ 평화 생태적 이용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DMZ 협의회의 공동 상임대표이신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님의 개회사 겸 인사말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코리아 DMZ 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호입니다. 저는 또한 그 한국의 교육방송 EBS의 이사장으로서 이 DMZ에 대한 교육, 안보, 평화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주 국제 피스 포럼에 우리 그 코리아 DMZ 협의회에서 DMZ 평화 생태적 이용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으로 이 주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와 계신 분이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자연 생태나 또는 자연 어떤 보존으로서는 세계 유일의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섬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DMZ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픈 역사의 그림자이지만 여기엔 생명과 자연과 또는 평화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즉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는 세계 유일의 자연 생태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DMZ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극을 희망으로 평화로 바꿀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60년간 인간의 발자취가 없는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DMZ 협의회는 이 많은 것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평화 또 생태 이런 것으로서 세계 유일의 자산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은 생각으로 탄생된 그러한 NGO 단체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MZ는 우리가 잘 보존하고 유지해서 세계의 유일한 평화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섹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DMZ에 대한 많은 이해와 또 DMZ에 대한 그 협조, DMZ에 대한 도움 이러한 글을 또는 생각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춘호 대표님의 주제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DMZ 지역의 보존과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김규곤 그 서울대학의 그 명예 교수이면서 코리아 DMZ 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규곤 그 교수님은 이 DMZ에 대해서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의 유일의 그 DMZ 연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규곤 교수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에 넘치게 소개해 주신 이춘호 상임 공동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ere we have some foreign audiences. Even though I prepared my presentation materials in English for the convenience of communication, I will make my presentation in English. And in the open discussion, if necessary, I will answer your questions in English.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영어로 이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분 제가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은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거 누가 이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여기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썸머리를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이 이제 뜨거운 이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DMZ가 이 녹색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제 또 한편으로 그 결과로서 지속 가능 발전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장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하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이 이니셔티브가 주로 이 정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이 되어야 될 것이냐, 트랜스바운더리 바이오스피어 리저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현실을 고려해서 우선 남쪽부터 해가 할 것이냐 하는 이 논의가 오랫동안 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선 남쪽부터라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돼서 현재 금년 말까지 이 신청서를 2개의 연구기관에 위촉을 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서의 그림은 그려놓고 시행은 단계적으로 남쪽부터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던지고자 하는 것은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현실성을 고려해서 남쪽부터 생물권 보전 지역을 국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제기하고자 싶은 이니셔티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DMZ의 이 가치 또는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니셔티브가 이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UN 레드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느냐, 또 현재까지 제가 어떤 일을 진행을 시켜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DMZ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이 Dangerous Divided Area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생물학적 슈퍼마켓이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리빙 라보러토리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이 생태계의 이 보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거나 동으로부터 서해 255마일에 걸쳐서 지정이 155마일, 약 킬로로 하면 255km가 되겠습니다. 그 폭은
DMZ가 남북으로 해서 2km, 거기에 인접해 있는 민통 지역까지 합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넓은 지역은 4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155km에다가 40km를 곱하면은 그 크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DMZ가 이제 그러한 그 한국 전쟁의 그 산물이기 때문에 남기고 있는 상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게 생태계 보호가 됐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이 남북 대치의 그 상징이 되기도 하고 땅굴이라든가 또는 이 철조망이 쳐져 있어가지고 생태계를 단절시킨다든가 하는 이른바 그 생태계 또는 랜드스케이프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저희 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의 틀 속에서, 정신과 틀 속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어떤 접근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접근, 서식적 관리 접근, 생물지리적 접근, 지속 가능 발전 접근, 여기에 이른바 최근 들어서 이 기후 변화적인 그 접근, 그래서 소위 그 CDM이라고 하는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 지역으로 저기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DMZ와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민통 지역의 지리적 분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 중앙에 굵은 선으로 검게 되어 있는 것이 군사 봉계선, 이른바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 되겠고, 그 옆에 짙은 초록이 이제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 약간 얕은 초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민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DMZ의 그 토지 이용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큰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DMZ에 들어있는 이 방대한 면적의 논과 이 밭이 지금은 습지 또는 산림으로 변해서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생태계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미안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1918년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다행히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1918년도에 나온 지도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환경 현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 후에 현재 2010년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본 DMZ의 모습,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단을 이끌고 민통지역과 비무장지대를 들어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1918년서부터 1950년까지는 생태계가 잘 발달되던, 물론 이제 농지가 이제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만은 또 이 당시는 평화스럽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서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전쟁 상태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3년부터 현재까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 군사, 정치적으로는 이 분쟁의 지역으로다가 이제 이 텐션이, 긴장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반세기에 가깝게 이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발달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앞으로 이제 이 예측되는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서술을 하고 있고, 평화적인 이용의 관점에서는 많은 노력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DMZ에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조사해 본 결과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자연지역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MZ는 많은 자산과 기회성이 있는 지역이다. 물론 평화적인 이용의 관점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지역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그 지도가 1918년에 제작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2010년에 인공위성에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이거가 실제로 들어가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군사 분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위쪽이 북쪽이고 남쪽이 남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의 사진은 이것이 사천천 저수지라고 그래서 이 저수지의 3분의 2는 북한에 속해 있고 3분의 1은 이 남쪽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 남쪽에 그 속해 있습니다. 부분 사진을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는 농사를 짓던 지역들입니다만은 왼쪽 아래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게 옛날에 그 농지였던 곳이 지금은 습지로 변해가지고 대단히 귀중한 생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강산이라고 해서 그 중부 지역의 경우입니다. 다음. 역시 이 지역도 이제 철원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사짓던 그런 지역이 중요한 문화경관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고성인데 이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1918년의 지도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이 구글의 사진이고 다음. 이런 모습입니다. 육상에서 이제 볼 때에 저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MDL이 있어가지고 금강산 가는 지역이고 저게 그 구선봉이라고 그래서 금강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따라서 이렇게 그 고찰해 볼 때 DMZ는 크게 생물 지리적 관점에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토지의 형태와 수문 그리고 그 지형과 식생 그리고 수문 등의 관점에서 이 파주 생물지역, 그 고성, 철원 생물지역, 고성 또는 서부, 중부, 동부 생물지역으로 저희는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동부 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서부 지역은 주로 이제 이 습지 그리고 그 평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범이라든가 또는 이 수분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이런 모습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소위 이 판문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북한에서는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북한의 물새 서식처라고 그래서 이 북쪽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생태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이 중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원 지역이 되겠는데요. DMZ의 중요한 크레인의 이제 서식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 이제 이 옥답이었던 그런 지역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습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생태적으로는 하나의 이 생태계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동부 지역입니다. 동부 지역은 주로 이제 산악 경관으로서 이제 사냥 등의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용룹이라고 그래서 람사 협약에서 지정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습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DMZ와 민통 지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습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생물권 보존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 람사 사이트로 지정이 빨리 돼야 될 지역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헤비터트 결과인데요. DMZ에는 크게 분류해서 20여 개 유형의 서식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은 약 2,000종
그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언제 누가 무엇을 조사했느냐 하는 것을 종합 정리해 본 겁니다. 다음. 미안합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요. 요게 지금 이 사냥 고롤입니다. 마운틴 고트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DMZ 이 가치인데요. 역사적인 가치, 리크레이션 가치, 교육적인 가치. 다음. 등입니다. 요것은 제가 그 다른 자료에 소상하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외국 그 기준, 특히 그 국제 기구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가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 중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나 자연유산의 그를 개념과 접근, 모형을 접근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이거가 이제 소위 이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위 지역,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는 유네스코 모형을 이제 제공해 본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국내법에 의해서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은 저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다음.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남북이 같이 이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을 지정한다고 할 때 어떤 모형들을 거의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마침 이게 또 이제 국제 회의가 되고 그래서 몇 가지 그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형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비무장지대 전체를 핵심 지역으로 하고 그 인접 지역을 민통 지역을 그 완충 지역 그리고 인접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소위 그 다핵 이론에 의거해서 민통 지역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민통 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거하면은 민통 지역에도 핵심 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많다. 그런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는 다핵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비무장지대 전체를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또 남북 협력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도 비교적 보존 가치가 적은 지역은 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으로 좀 할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 지역과 완충 지역과 전위 지역의 모형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다음. 이것은 앞에 것은 이제 다핵론이고 이건 단핵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정말로 중요한 그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되 가운데를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고. 다음. 이것은 이제 이 소변을 따라서 이 핵심 지역을 지정하는 모형입니다. 이건 대단히 저는 현실적인 것으로 봅니다. 5대 강이 북한에서 발원해가지고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생물권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은 이런 강을 따라서 소변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는 모형. 이것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몇 가지 한 가지 사례로다가 아까 이미 핵심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앙에 빨간 선이 군사 분계선이 되겠습니다. 위쪽이 북쪽이고 남쪽이 이제 밑에가 남쪽입니다만은 소위 민들레 벌판이라고 해서 철원 지역입니다. 이걸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소위 이 계곡을 따라서 북한까지 이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강 이름이 지금 이 한탄강입니다. 이걸 따라서 이제 소변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는 모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이 적절한 때에 국제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바람직한 모형을 도출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DMZ가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그 강점과 약점, 다음. 그리고 이제 이 기회성과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사진은 이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철택 때문에 이 새가 걸려서 죽어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포유동물의 이런 철책에 의해서 이동이 막히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동, 새까지도 이 철책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 액션들이 취해지는 것이 이 바람직하겠느냐. 저는 DMZ 생태계의 환경 친화적인 계획과 관리 모형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범부처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보다 발전적이라고 하면은 코리아 DMZ 협의회가 한번 주도해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DMZ에서 취해질 수 있는 액션 행동 계획에 대한 건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액션은 국제적인 협력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 지방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이미 한국 정부에서 취해지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UN 레드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UNDP, UNEP 그리고 FAO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UN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레드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영어로는 Program for Reducing Emission of Carbon Dioxide through Preventing the degradation and deva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the protected a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지역에서 이 산림의 이 벌채라든가 또는 악화되는 것을 막음으로 해서 CO2의 발생량을 줄이고 그 대신 탄소 금융에 의해서 탄소 상쇄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접근입니다. 저는 하나 넘어가 주시죠. 저는 DMZ야말로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아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UN 레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다 국가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양자 간의 국가 간에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다시 한번 뒤로. 그래서 이제 요거 이거가 이제 UNEP 담당 관으로부터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UNEP 본부에서 제네바의 사무국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UN 레드 플러스 이것이 소위 이 산림의 벌채와 악화를 막는 하나의 이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협조 속에서 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소개한 바대로 지정되기를 바람과 물론이려니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장소로서 DMZ가 레드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국제 사회는 물론이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기권 교수님께서 아주 그동안 연구해 오신 자료를 열정적으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김기권 교수님께서는 민통선과 DMZ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과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그러니까 녹색 경쟁의 성장과 또는 지속 가능 발전의 모형 속에서 DMZ를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이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이제 제안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DMZ를 UN 레드크로스로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것을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상생 공영과 녹색 성장을 위한 DMZ 평화 생태적 이용에 대해서 손기웅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손기웅 박사님께서는 독일 베를린대 대학교 박사를 하셨고요. 동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코리아 접경 포럼 대표, 코리아 DMZ 협의회 사무처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정책과 북한 환경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기웅 박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왜 이 제주 포럼에서 DMZ 평화 생태적 이용 보전을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하고 있는가를 좀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 골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대전략인 상생공영, 그 상생공영의 그 실천의 주요 방안의 하나인 국가 전략인 녹색 성장, 그리고 그것과 대북 통일 정책이 서로 맞물려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이 대국가 상생공영과 녹색 성장, 대북 통일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자 그것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DMZ 평화 생태적 이행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녹색 성장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그린 테크놀로지와 클린 에너지를 통해서 구현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린 그로스가 과연 남북 간에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고 녹색 성장이 그리고 우리의 대전략과 어떻게 연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현 정부는 상생공영이란 큰 국가 대전략 아래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정책은 이 상생공영의 대전략인 것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차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통합 전략으로서 통합 정책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자회담,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유엔의 PKO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평화 안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한 정치 군사적인 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통합 정책으로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FTA 구현을 통해서 경제적 차원에서 상생공영을 위해서 경제적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 경제가 아무리 협력을 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갈등이 첨예화되지 않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저변에 흐르는 협력과 교류의 통합 정책의 주단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히 국력에 걸맞는 문화 외교를 적극적으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러한 통합 정책, 통합적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 정책은 사실 말씀드리면 인간끼리의 통합 정책입니다.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통합 정책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 물질적 바탕이 되고 실질적으로 통합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발제한 상생공영의 대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요 수단 하나로서 녹색 성장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통합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평화와
평화를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환경을 우리가 함께 가는 동반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 서로 화해를 이루면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주는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녹색 성장 정책은 크게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지난 정부에도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이런 제차원의 통합 정책을 철학적, 정책적으로 크게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녹색 성장을 단순히 대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투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생 공영을 한다는데, 녹색 성장을 한다는데 한반도가 절대 예외가 될 수 없고 바로 기반이 되어야 하면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 간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상생 공영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환경 문제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환경 문제는 처음부터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둬야지 경제가 어느 정도 협력이 이루어진 가운데 뒤늦게 하게 되면 환경 문제는 포만전에 이르게 되면 환경 문제가 악화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해결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생 공영 차원에서의 녹색 성장을 실시를 한다는 그 차원은 바로 한반도에서 경제 공동체와 환경 공동체를 동시에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 경제적 교류 협력과 환경적 교류 협력을 동시에 이루어야만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한반도 차원에서의 우리의 국가 전략, 녹색 성장이란 국가 전략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능력으로부터 시너지를 뽑아내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함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물론 그 후세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공존을 함으로 상생 공존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통일에 이르는 전반적인 대전략의 하나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런 차원에서 왜 DMZ냐? 상생 공존과 녹색 성장과 대북 통일 정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왜 DMZ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DMZ가 잘 아시다시피 DMZ는 남북한이 가장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당시엔 초토화되었던 지역이 자연 스스로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해서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복원한 세계 유일한 곳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름다운 식생, 특히 한국 토종의 종들이 생물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절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 인과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한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DMZ에서는 남북한이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모든 차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지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DMZ 내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사업을 이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음 DMZ에서 우리가 평화 생태적 이용과 보존을 남북한이 합의한다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하는 서로가 함께 상생 공영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황사 문제가 보여주듯이 환경 문제는 정치적 국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숨을 쉬고 있지만 북한 경제가 돌아가서 그들의 유일한 에너지 원인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 환경 문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고 중국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국가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청정에너지 문제 등등 환경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서로가 필요하고 있는 평화 번영 또 상생 공영,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잣대인과 동시에 남북한이 과연
평화적인 서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자의 시금석이 바로 DMZ에서의 남북한이 평화 생태적으로 이용해 협력 사업을 합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자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국가의 성장 정책과 동시에 통일 대비 전략의 통합 정책 가운데 자연과 환경과의 통합인 녹색 성장, 그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구체적인 사업 실천의 무대인 DMZ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코리아 DMZ 협의회는 이런 차원에 주목해서 지난해에 발족해왔고,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의 상생공영, 녹색 성장, 통일 환경 정성, 동시에 남북한의 동시에 발전, 이런 차원에서 DMZ를 활용하는 동시에 넓게는 동북아 세계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와 평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아주 간결하게 알아듣기 쉽게 손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마 손 박사님께서는 DMZ를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상생 공영을 할 것인가, 그 실천 방안으로서 그 녹색 성장과 대북 정책 이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 남북한에서 그 경제 공동체와 환경 공동체를 동시에 어떻게 발전해서 실현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평화적으로 DMZ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네 분의 그 토론자를 모시고 먼저 토론을 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함 소장님 먼저 하시는가요? 다음으로는 함광복 소장님, 한국형 지뢰제거 운동에 대해서 함광복 DMZ 미래 연합 소장이시면서 한 30년 정도 이상 DMZ에 대한 언론과 방송과 또 신문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함 소장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나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더군다나 이 멋진 제주 포럼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고 살벌합니다. 이 지뢰란 말을 감히 꺼내기 힘들어서 가장 인간의 감성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수하고 같동네에 사는데요. 이회수가 만든 감성사전에 인간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드는 지구를, 숙주를 파먹는 유일한 지구상에 태어난 동물이라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지구를 파먹는 이상 야릇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인간이 만든 게 지뢰입니다. 이 지뢰가 이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전쟁 무기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아주 악독한 무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이 지뢰가 얼마나 악독한가 하면 그냥 우리가 지구에 박힌 독충이다. 저건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할 정도로 저 친구는 무조건 누구든지 자기 머리를 밟는 존재가 아니면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아주 매우 무서운 무기입니다. 명나라 때 이제 우리가 화약을 만들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 지구상에 묻혀있는 지뢰 숫자가 1억 1천만 개. 그 다음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공장에 들어가 있는 게 1억 개. 그 다음에 지금 가임 상태. 지금 어서 분쟁 지역이 생기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한 1억 개. 그러니까 지구상에 한 3억 개 정도의 지뢰가 아주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한 여자의 슬픈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지뢰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가 어느 날 슬픈 마음을 간직하고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개천을 건너가다가 그 지뢰를 밟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뢰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 지뢰가 지금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지뢰가 묻혀 있는 지역들이고 여기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 땅에서만 약 3천여 명이 지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는 매년 2만 6천 명이 지뢰로 다리를 잃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20분마다 지뢰 사고가 어디선가 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전쟁을 하다 지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인들이 용도 폐기된 지뢰를 밟고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거는 전혀 아무 천진난만하고 이럴 데 없는 어린이들이 이 중에 20%가 지뢰에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뢰는 사람만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타이에 있는 한 코끼리가 지금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지금 의족을 하고 자기 의족을 해준 그 수의사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로 몰탈라라고 하는 코끼리인데요. 지구상에서 약 162만 7천 마리 정도의 코끼리, 타이거, 그 다음에 레오파드 같은 이런 소중한 동물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DMZ에서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그러면 지뢰로 희생되는 겁니까? 그런 보고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원인 모를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동물들이 지뢰나 부비 트랩을 건드려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비극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 지뢰는 이렇게 인간과 동물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연 파괴를 한다는 겁니다. 자연 파괴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2000년 9월 18일 날 경의선 철도를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폭 73 내지 83m 그리고 12km의 이렇게 이제 그 장단역까지 들어가는 길을 닦았는데 이때를 앞에 본 그림처럼 전부 파헤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연 파괴입니다. 이때 지뢰가 또 자연 파괴만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뭘 미치냐면은 경제적 손실을 미칩니다. 경의선을 지뢰를 캐내기 위해서 지금 돈이 들어가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전체 총 공사비에 약 35% 정도를 지뢰를 캐는 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어떤 건설업을 한다든가 뭘 한다 할 때면 이만한 액수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뢰는 자연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노리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뢰가 묻혀있는 그 DMZ 일대의 민통선 지역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럼 이 지뢰를 좀 캐내야 되는데 DMZ 일대에 지금 한국 땅에 남한 쪽에 묻혀있는 지뢰를 캐내려면은 이 공병대대가 지뢰를 캐는 전문 부대 1개 대대가 그 4개 팀으로 나눠서 하면은 375년이 걸립니다.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거 국방부 발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억 1천만 개가 묻혀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지뢰를 캐내려면은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캐도 못 다 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감성에 호소해 보겠는데요. 이 지뢰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이 지뢰를 그냥 지뢰로 보지 말고 저걸 한 인간으로 의인화해서 보면은 가능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평화나무를 심자는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지뢰가 있는 자리에 지뢰를 캐내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평화나무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한 10년 전에 제안이 돼서 이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지뢰 또 다시 한번 꽃으로 태어날 수 없겠니 하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뢰가 있는 자리에 지뢰를 캐내고 그 일대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지뢰를 캐는 비용을 제공한 사람에게 팻말을 달아주고 한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지뢰를 하나하나 캐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또 이 한국 DMZ 일대를 지뢰를 캐는 방법을 로봇이라든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뢰를 캐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산업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DMZ가 바로 지구촌에 있는 즉 그 약소국들이 가지고 있는 지뢰를 캐낼 수 있는 바로 그 모티브를 여기서 제공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후사코 야나세는 지뢰 대신 꽃을 한 송이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세계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지금 DMZ에서 리본 플라워라는 캠페인으로 착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함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 소장님은 언론이나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이 무거운 지뢰를 부드럽게 잘 소화시켜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함 소장님이 지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지뢰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과 자연과 짐승, 동물들에게 모두가 불행을 주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어떤 운동을 제시를 했느냐면 리본 플라워라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문성 저기 나가셨었죠? 예. 여기서 하실래요? 예, 문성무 소장님께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문성무 장군님은 예비역 준장이셨고 경북대학 정치학 박사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하셨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코리아 DMZ 협의회 남북군과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문성묵 장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이 프로젝트 없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자를 기초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우리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인데요. 사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고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DMZ들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DMZ와 관련된 남북의 입장이 어떤지,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남북 간의 합의, 그리고 이용 방안,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든지 또는 DMZ의 생태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DMZ 내에 DMZ 안에 북한은 많은 부대와 초소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격이라든지 군사작전을 위해서 화공작전,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들을 농경지로 개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DMZ에 대한 관심은 군사적 관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관심은 무엇이냐? DMZ는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에 따라서 설치됐고 그동안 전쟁을 예방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는 이 DMZ를 적절하게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생태를 보존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몇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92년도에 남북 간에 맺은 기본합의서입니다. 기본합의서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남북 간에 협의해 나가자라고 합의를 했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 6.15 공동선언에서 철도 도로 연결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서쪽에 경의선 철도와 1번 국도, 동쪽에는 동해선 철도와 7번 국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 철도 도로의 연결에 따라서 서쪽에서는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합의는 2004년 6월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것인데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한 심리전 수단이었던 확성기라든지 각종 선전물을 제거하고 심리전 활동을 중단하자는 합의였습니다. 이것은 북쪽의 제의에 의해서 합의가 된 것인데 그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DMZ와 관련된 세 가지 합의 중에 두 가지의 합의는 이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긴장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북관계가 이제 지금 막혀져 있는 남북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시급하고 또 이행이 용이하고 또 상징성과 명분이 있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6.25 전쟁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 13만 여기의 국군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이 유해들 중에 DMZ 격전지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DMZ에 묻혀 있는 유해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이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든지 또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2015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북한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DMZ 인근 접경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아니면 공동선수단을 파견하거나 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이것도 유용한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DMZ 일대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서 서쪽과 동쪽에 남북 군사 실무 당국자 간의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통전화를 확대해서 고위급 하트라인까지 확대해 나가고 또한 서해 충돌이 일어나는 NLL 인근에서 긴급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남북관계는 크게 세 가지의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시키고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서에 철도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비무장지대만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철도도로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것을 북쪽을 통해서 TSR이라든지 TKR로 연결이 한다면 이 DMZ가 남북의 연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반도와 대륙과 유럽을 이어주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북한의 호응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외국에 오신 분들, DMZ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리라고 믿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이 북한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공영과 우리 이웃 나라들과 전 세계의 평화와 공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쪽에 알려주고 적극 설득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군인답게 간결하게 정말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생각할 때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DMZ의 평화 이용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입장이라든지 남북한의 합의라든지 남북한의 이용 방안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아주 적당하게 정말 적합한 단어로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6.25 유해 공동 발굴, 두 번째 세계 군인 체육대회, 여기에 북한도 참여하게 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DMZ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예방기구를 마련해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라든지 남북 교류의 협력의 확대라든지 발전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협력과 국제적인 관심과 호응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DMZ의 생태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도출의 과제에 대해서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승 교수님은 국제안보 전문가로서 현재 고려대 정외과 교수시면서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 사무국장, 코리아 DMZ 협의회 국제분과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재승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DMZ 카운슬의 국제분과위원장 이재승입니다. 저는 앞서 기조 발제와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은 코리아 DMZ를 평화와 이 생명의 프로젝트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그것을 추진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왜 필요하고 어떤 형태의 협력이 더 필요할 것인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얘기를 할 때 음과 양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한쪽의 면이 밝은 면으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모습이 또 반대의 모습으로 다시 그것이 극복되는 그런 이 사상을 동양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제까지의 DMZ에 관한 우리의 이미지라든지 또 실제 진행돼 왔던 그런 현상이 분단과 긴장과 갈등이었다면은 이것을 평화와 생명이라는 새로운 그런 저희가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단순히 한국과 북한 간의, 남한과 북한 간의 두 나라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생태 평화, 특히 생태 협력을 통한 국제 협력이라는 이 명제는 전 세계의 많은 분쟁 지역에 통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DMZ 프로젝트가 추진해야 될 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DMZ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가 가지는 글로벌한 가치 차원의 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반도 문제는
남한과 북한 두 나라만이 풀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다층적인 국제정치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DMZ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DMZ 국제 협력은 통일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환경과 생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DMZ의 평화와 생태 관련된 협력은 통일 후의 단계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통일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 어떤 하나의 생명 공동체의 문제는 대단히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더 기다렸다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태와 환경의 문제는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면 쫓아갔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뒤에 가서 많은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라든지 북한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상당히 급변 사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급변 사태가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에 우리는 어쩌면 충분히 준비된 이 자료가 없다면은, 그리고 이런 충분히 준비된 조치가 없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또 그러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이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DMZ는 이 한국의 사례를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다 일반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보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영속적이고 그리고 보다 견고한 그런 국제 협력의 모멘텀과 기반을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DMZ 문제는 굉장히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인간 안보의 문제, 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유네스코라든지 UNEP, 네, 다음 슬라이드, UNESCAP, UNDP, IUCN, 그리고 많은 NGO들에 의해서 이제까지 많은 협력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대단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대단히 소중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런 국제 프로젝트들이 개별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구,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 북한이 반대할 경우에, 당사자인 북한이 반대할 경우에 바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협력을 추진할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 협의회가 그리고 향후 지금 이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기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든 간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보다 광범위한, 보다 저변이 넓은 그런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국제적인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DMZ의 사례라든지 또 관련된 피스파크 평화공원의 사례는 전 세계 많은 경우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자료들로 대체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몇 장 넘기시면서 계속 그림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바로. 네. 평화공원 사례로 아프리카라든지, 다음 아시아, 중동, 그리고 남미 대륙, 북미, 남미,
그리고 엔타르티카 남극 지역,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럽의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한국과 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또 법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제법적, 국내법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국제 협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기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렇다면 어느 기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구들도 좋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코리아 DMZ 협의회가 많은 노력을,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더 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홍보의 확충을 통해서 이 DMZ 관련된 국제 사업은 보다 많은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이 많은 기구를 통해서 여러 형태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제적인 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DMZ 국제 협력을 앞으로 중단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가져나갈 그럴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한반도의 이 긴장과 분단이라는 이 상징이었던 DMZ를 그 평화와 생명이라는, 그리고 그 평화와 생명이라는 명제를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대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한국의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분쟁과 갈등을 생태와 환경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많은 그 국내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아주 국제회의에 많이 참석하신 그 경험으로 짧게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DMZ의 생태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why 또는 how 이 두 가지로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 우리가 주제 발표를 하신 그 선생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후로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습니까? 예, 평화 생태적 이용 보존을 위한 DMZ의 그 국제적 협력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김기현 교수님께서 그 전체를 좀 그 아우러셔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Perhaps then, lady, you may have something to say. Please, don't hesitate, please. From Germany. Yeah, from Germany. Really? Yeah. Oh, yeah. Yes, my name is Inge Hoffmann. I am from Germany. And as you know, we had this unification 20 years ago. The idea of preservation of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 in the DMZ area is a wonderful idea. I think after once reunification between these both parts of Korea, there is a big support from the southern part to give to show how they can preserve nature, and even for future, I hope you can go with your idea, and I wish all the best. 아마 독일에서 오셨는데 20년간 독일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김기현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comment. And yes, I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What we have proposed this afternoon, and also we would like also share with the other countries what we have done for the DMZ and what we are trying to do, and what will be done by expert and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ies and the DMZ area. And we have very good expert in Dr. Son. From time he told us your experiences, success stories in your country, and perhaps together with our experience, we can make some kind of a joint effort for the other part of the world which are experiencing territorial conflict. And thank you very much indeed. 손 박사님 다. 그러면은 이 just one word로 좀 conclusion을. No, please. No. You better do. You better. Okay, 우리 사무총장께서. I think I already talked enough. So perhaps other yes, please. Okay, yeah. Dr. Son. Yeah. You better explain about that. It's Yeah. better than me. Yeah.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제주 포럼,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도청, 또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패널을 마련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DMZ, 한반도의 DMZ는 한반도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드는 상생과 번영, 평화, 공동번영, 환경보호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전적 무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주시고 특히 코리아 DMZ 협의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 특히 외국에 있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DMZ 평화 생태적 이용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